최근 제임스 웹이 또 한 번 큰 이슈가 되었죠. 국내외 여러 뉴스, 과학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웹이 외계 생명체 신호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완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작 이 뉴스들이 인용하고 있는 논문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 신호를 찾아보려고 시도했으나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가 진짜 결론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우리를 홀리는 뉴스다 보니 이 왜곡 가짜 뉴스는 너무나 빠르게 퍼져버렸죠. 그렇다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이 논문에선 실제로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 며칠 사이에 잘못 퍼져버린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근 논문의 저자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제임스 웹의 외계 행성 K218b의 실제 관측 결과를 소개합니다. 사실 외계 행성 K218b는 오래전부터 천문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 행성은 태양보다 훨씬 미지근한 적색외선 곁을 돌고 있는데요. 다만 그 궤도는 지구의 궤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중심별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16%밖에 안 되죠. 그래서 중심별은 굉장히 어둡지만 가까운 거리의 행성이 놓인 덕분에 이 행성은 액체 바다가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촌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오랫동안 주목받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행성 표면이 통째로 바다로 덮인 워터월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 행성의 추정되는 질량은 지구 질량의 8.6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름은 지구의 2.6배 수준인데요. 이 행성의 질량과 크기를 보면 해왕성, 천왕성보단 살짝 작은 미니 천왕성급 행성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이 행성은 아주 높은 밀도의 수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가스 행성일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중심에 아주 높은 밀도의 단단한 암석 행성이 있고 그 외곽이 정말 두꺼운 수소 대기권으로 덮여 있는 것도 가능하죠. 암석 행성도 아니라면 행성 전체가 물로 채워진 바다 행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앞선 두 경우와는 다르게 비교적 얇은 수소 대기권을 갖고 있어야죠. 천문학에선 이처럼 수소 대기권으로 덮인 바다 행성을 하이드로진 오션 행성,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 관측된 외계 행성 K218b의 질량과 크기를 설명하는 모델은 이런 세 가지의 가능성 모두 가능하죠. 특히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켰던 포인트는 가장 마지막 가능성, 하이션 행성일 가능성인데요. 행성 전체가 두꺼운 액체 바다로 덮인 세계라니 그 어떤 육지도 존재하지 않는 바다만으로 구성된 물의 행성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약 그런 세계라면 육상 생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오직 바다 생태계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나먼 지구에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물은 아주 강력한 용매죠. 대부분의 화학 성분들이 쉽게 녹을 수 있는 최고의 용매입니다. 따라서 두꺼운 액체 물 바다로 행성이 채워져 있다면 대기 중의 다양한 성분은 자연스럽게 물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 바깥으로 빠져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순환 시스템은 당연히 행성의 대기권 화학 조성에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액체 바다가 없다면 행성의 대기는 그저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메테인,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다양한 기체 성분으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얇은 대기권 아래 두꺼운 액체 바다가 있다면 물에 녹아든 메테인 속의 탄소가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의 산소와 다시 결합하면 꽤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행성의 대기에도 높은 함량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 화학 성분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면 여기가 정말 바다 행성인지를 결론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바로 이번에 제임스 웹이 이 행성을 겨냥한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외계 행성의 신호를 찾겠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제임스 웹 관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곳이 정말 바다 세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제임스 웹의 관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은 행성이 중심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짓 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성을 감싼 얇은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에는 그 대기 중의 화학 성분들이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며 생긴 흔적이 남기 때문이죠. 이번 관측에서 천문학자들은 총 2번의 트랜짓을 관측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첫 번째 트랜짓, 이땐 제임스 웹의 분광 장비 리어스펙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트랜짓은 2023년 6월 1일에 있었는데요. 이땐 또 다른 분광 장비 니리스를 활용했죠. 특히 두 번째 관측에선 첫 번째 때와는 다른 니리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장비가 관측하는 적외선 파장의 범위는 허블 망원경도 관측하는 근적외선의 파장 범위와 살짝 겹칩니다. 이 겹치는 파장 범위에서 앞선 허블의 데이터와 이번 제임스웹의 관측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번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인지를 더블 체크할 수 있죠. 이런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0.9에서 5.2 마이크로미터 이르는 긴 적외선 파장 범위에 걸쳐 외계 행성의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남긴 흔적을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이번 관측은 외계 행성 K2-18b가 바다만으로 채워진 행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대륙도 존재하지 않고 행성 표면 전체가 찰랑이는 바다만으로 구성된 세계라니 그 풍경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한편 이번 논문에선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말고도 다양한 화학 성분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왜곡 보도들의 시발점이죠. 천문학자들이 추가로 존재 여부를 확인해본 성분 중에는 디메틸 설파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분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구에서 이 성분이 만들어지는 기작은 거의 유일합니다.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뿐이죠. 따라서 디메틸 설파이드는 지구 바깥 다른 행성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생명 활동의 지표,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외계 행성 K2-18b는 행성 전체가 바다의 세계잖아요. 따라서 이 바다 속에 플랑크톤 같은 게 살고 있진 않은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이번 관측으로 완성된 스펙트럼을 보면 디메틸 설파이드의 신호가 검출될 수 있는 파장 범위에선 스펙트럼이 참 지저분합니다. 하필이면 이 파장 범위는 디메틸 설파이드 말고도 온갖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모두 신호를 남길 수 있는 파장 범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데이터가 디메틸 설파이드의 존재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른 두 개의 주요 성분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는 그 시그널이 통계상 5시그마, 3시그마 수준의 유의 수준을 보입니다. 각각 99.99999%, 95% 이상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디메틸 설파이드의 시그널은 훨씬 못 미칩니다. 보통 과학에서는 통계적인 유의 수준이 5시그마를 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잡아도 3시그마는 넘어야 하죠. 하지만 그 이하의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의 문법으로 봤을 때 이번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권에서 바이오마커인 디메틸 설파이드가 확인되었다고 하는 건 완전 잘못된 이야기이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 논문 저자를 통해서도 확인받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논문은 디메틸 설파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봤으나 신호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언급된 것만 보고 이 논문 디메틸 설파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디메틸 설파이드 찾았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참 난감한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관측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듯이 제임스웹의 관측 퀄리티가 워낙에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거의 후진 데이터만 가지고 개발해왔던 기존의 분석 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죠. 실제로 앞선 다른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권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분석 툴을 갖고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지적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바로 이 포인트를 지적했던 논문의 저자가 이번 제임스웹의 외계 행성 K2-18b의 관측 결과를 발표한 저자 본인이란 점이죠. 그런데 이번 논문에선 이 저자는 오직 단 한 가지의 분석 툴만 적용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저자는 제임스웹의 관측 결과를 어떤 분석 툴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새로운 결과에선 그런 세밀한 비교를 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번 논문의 저자에게 이 세간의 천문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지적해 주었습니다. 앞선 논문에선 3에서 5마이크로미터 이르는 훨씬 제한된 파장 범위의 관측 데이터에 대해서만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좁은 파장 범위의 데이터만 썼을 땐 분석 툴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더 넓은 파장에 걸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분석 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결과에서 저자는 앞선 논문보단 2배 더 넓은 0.9부터 5.2 마이크로미터 범위에 걸친 적외선 파장에서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데이터를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선 여러 개 분석 툴로 분석하는 것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번 관측을 진행한 천문학자들은 이미 내년에 또 다른 제임스웹의 추가 관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분광 장비 미리를 통해서 똑같은 외계 행성 K2-18b를 관측할 계획이죠. 이번에 니어스펙을 활용한 분광 관측에서는 파장 2.8에서 5.2 마이크로미터 범위까지만 커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파장 범위는 디메틸 설파이드 말고도 온갖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함께 지저분하게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명확하게 바이오마커 디메틸 설파이드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음 관측에선 미리 장비를 통해서 훨씬 더 긴 파장인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까지 스펙트럼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범위라면 다른 성분에 의한 방해 없이 디메틸 설파이드가 독립적으로 스펙트럼에 흔적을 남길 수 있죠. 따라서 다음 관측을 통해 이번 관측에선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 디메틸 설파이드가 정말 있긴 한 건지를 확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제임스 웹의 발견이 갖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계 행성 K2-18B가 정말 액체 바다로 이루어진 하이션 행성이란 추측에 힘을 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임스 웹과 함께 외계 행성의 생명 신호까지 찾는 방법론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 몇 주 사이에 퍼져버린 왜곡 과장된 뉴스들로 인해서 이런 천문학적으로 더 중요한 진짜 의미들이 훨씬 시시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렸죠. 외계 행성이 바다로 덮여있든 어떻든 결국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를 찾은 건 아니니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더더욱 과학 분야에서만큼은 왜곡과 과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여행이나 외계인처럼 실제엔 존재하지 않는 그저 SF 같은 이야기에만 노출되면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은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 과학 연구 현장에서도 메인스트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작 실제 현실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진짜 과학 이야기들은 그에 비해선 시시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 컨텐츠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제 과학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현실 세계 과학을 지루하고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덧붙이고 싶은데요. 과학에선 항상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자연과학은 기적이 아닌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진짜 주 목적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상의 우주, 일상의 자연이 왜 지금의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우주가 왜 어두울까라는 시덥지 않은 질문에서부터 지금의 빅뱅 이론이 탄생했고, 하늘에 떠있는 달은 왜 떠있을까라고 하는 뉴턴의 가벼운 질문에서 지금의 중력 법칙, 만율력 법칙이 탄생했죠.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우주의 풍경이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제임스 웹이 외계 생명체 신호를 검출했대 라는 가십을 벗어 던지고 액체 바다만으로 이루어진 외계 행성이 실존한다, 그것을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천문학적으로 더 중요한 이 진짜 의미 있는 발견에 함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